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재무위원관리사에서 외국환거래법 강의를 맡은 김혜진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재무위원관리사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자격 시험에서 이제 전체 과목 중에서 사실 외국환거래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는 비중에 대비해서 내용이 사실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파트들에서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외국환거래법은 아무래도 이제 법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읽어서 쉽게 머릿속에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과목이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 4과목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보면은 리스크 관리 기초라고 하는 파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 기초 안에서 세 번째 파트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규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규제 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우리는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자격 시험에 하나의 과목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외국환거래법, 이 타이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두고 있는 법이죠. 법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자격시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자격시험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 관세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제 치러야 되는 그런 시험 하에서도 이제 2차 시험에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러한 시험에서는 정말 논술형, 서술형.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치만 우리의 시험은 어때요? 우리는 객관식이죠. 그리고 평균적인 점수를 넘으면 과락을 제외하고 평균적인 점수를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방식 자체를 내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통으로 다 외워버릴 거야 라고 하는 접근 방식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라고 하는 시험의 유형에 적합하게 그리고 기존에 기출되었던 시험의 유형들을 참고를 해서 공부의 방향을 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교재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외국환거래법 도대체 뭔데? 라고 보면은 사실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에서 두고 있는 강행법입니다. 강행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지켜야만 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지가 아니라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행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법에 있는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나중에 가서 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거 제가 몰랐어요 라고 해서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규제되는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본업은 사실 이제 관세사인데요. 관세사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대기업, 중견기업들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재무적인 부분들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파트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보면 물론 뭐 재무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치만 이렇게 외국환거래법 같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법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물건이 이제 수출입 오고 가는 물건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알면서 일부러 안 지킨 경우보다는요. 외국환거래법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규제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뭐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와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시험에서는요. 외국환거래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실 이 표준교재에 반영이 되어 있진 않아요. 재무적인 리스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외국환거래법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은요, 법이 있겠죠. 외국환 거래 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법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 아래에는 또 뭐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따로 두지 않고요. 뭐가 있느냐면요, 이것들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외국환 거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 외국환 거래 규정 이외에도 사실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뭐가 있냐면 취급 세칙이라고 하는 거죠. 외환거래 취급 세칙 등등이 있는데, 우리 표준 교재에서는 이 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 놓은 외국환 거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추려 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섭렵해서 뭐 외환거래에 대한 어떤 특화된 자격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외환거래법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느냐, 말 그대로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 과거에 잊을 수 없는 그 경제적인 어떤 역사를 놓고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IMF라고 하는 거 있겠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IMF라고 하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그 IMF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그 시국에 처했을 때 갑자기 이제 그 초등학생들은 이제 그 고학년이 되면 이제 막 수학여행 같은 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됐었던,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것들이 저에게는 더 크게 와닿았었는데, 결국에는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러한 외환 보유고와 관련되어서 외국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자유로운 어떤 경제 활동에 수반되는 외환거래가 아니라 그 외환거래 자체에 대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규제하는 방향이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IMF의 국제적인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외환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기점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의 어떤 규제의 내용이 굉장히 완화되고 규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점점 바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국제경제,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경제를 포함해서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적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법이나 시행령이라고 하는 조금 외환거래와 관련되어서 어떤 총괄적인, 포괄적인 규정만 두고 있는 것이 사실상 법과 시행령의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방향을 잡고 이행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외국환 거래 규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 법이나 시행령은요, 시시각각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법을 바꾸기 위한 어떤 흐름과 절차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시행령은 어때요? 이러한 거래 규정들은 어때요? 기재부 장관이 그때그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외환거래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흐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래 규정을 두어서 세부적으로 두고 있고, 그것들이 개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고 합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둬야 되고, 특히 다른 법들과 다르게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화가 됐단 말이죠. 외환거래의 자유화. 그리고 이런 외국환 거래법 자체가 만들어질 때 사실 조금 급박하게 조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다른 법령에 비해서 사실 외국환 거래법이 그냥 법령만 놓고 보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 시행령 이런 관련된 규정들 쭉 펼쳐놓고 보면은요,
뭐 쭉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외환거래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외국환거래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수년간 이어져 왔고 또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뉴스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환거래법이 올해 2023년에 대대적인 개정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2023년 우리가 그 재무위원 관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바뀔 것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내용들을 내가 잘 이해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서론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그 목차를 한번 볼게요. 앞부분에 보면은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해서 주요 내용들은 그럼 무엇이냐, 어떤 것들을 내가 준비하면 이 수업 목적상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이 파트 3에 들어있는 규제 내용 중에 외국환 거래법은요, 사실상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100문항 중에서 평균적으로 5문항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5문항 정도면 이거 그냥 패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게 다른 과목에서 어떠한 점수를 이제 받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어려워서 사실 버리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들을 차분히 보다 보면,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나왔던 뭐 기출문제 유형이라든지 이 표준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시할 어떤 그 예상 문제 등을 보게 되면은요, 내용에 비해서 사실 출제되는 시험의 문제의 유형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5문제 중에서 최소한 3, 4문제 정도는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국거래법은 단순 암기보다는요, 조금 이해를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객관식에서 듣고 있는 어떤 함정을 잘 걸러낼 수 있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되냐? 기본적으로 일단 외국환 거래법의 개요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되어서 외국환 업무를 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래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 되겠죠. 외환거래가 이제 자유화되고는 있지만은요, 이 자유화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무조건 자유에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유가 어때요? 자유를 그대로 두면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또 다시 IMF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외적인 어떤 지급, 그 다음에 채권 회수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본거래 등과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다음 파트로는 해외 직접 투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낯설 수도 있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러할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건데, 특히 외국환 거래법에서요, 아주 법의 내용이 아까 제가 좀 조잡하고 복잡하고 사실 좀 평가하자면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이 자본거래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의무사항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의무사항에 대한 면제는 도대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법을 두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래서 올해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이제 이쪽 부분이기는 할 건데 우리는 일단 요 흐름대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환 거래법은 교재 18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챕터 1, 외국환 거래법의 개요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외국환 거래법. 자, 그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 뭐라고 두고 있느냐면,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리고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법의 가장 첫 번째는요, 외국환 거래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키워드를 언급하고 있는 것들, 이제 이 두세 줄의 문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간단한 문제이지만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환 거래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겠대요. 그래서 이 자유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무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 대외 거래가 일단 원활화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조건 원활화만 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지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무조건 수출만 많이 한다, 무조건 수입만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국제 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되는 건 이거 객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등을 정리하면은 일단은 대외 거래 자체가 원활화가 되어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내부에서 우리 국민인 우리 거주자가 국내에서 그냥 원화 거래, 오늘도 뭐 커피를 사 먹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국내에 이루어지는 거래일 뿐이란 거죠. 그렇지만 이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겠어요? 대외 거래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외국환 거래는. 그래서 대외 거래의 원활화, 그 다음에 국제 수지의 균형, 그 다음에 마지막 키워드가 통화 가치의 안정.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그렇지 하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객관식의 문항 중에 무엇인가 어떤 통제, 규제, 제재 이런 키워드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답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거래를 해라. 그 대신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자본의 유출입에 어떤 변동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그 규제, 그리고 제한적이었다면 그것들이 이제 자유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라고 표현하냐면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다. 그쵸? 그런데 원칙이 아닌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외적인 거. 원칙적인 것, 예외적인 것이 있다면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두고 외국환 거래법 우리 시험의 그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잃어버리면 사실 어렵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라. 그런 다음에 어떤 것들은 제한을 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 뭘 보게 될 거냐면요. 면제인 경우와 원칙적으로는 뭐 신고해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면제의 대상이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환 거래법을 쉽게 조금 따라오다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조금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항상 초점을 뭐에 맞추면 되느냐면요.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결국에는 원칙적인 자유, 예외적인 규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유로운 건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근데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에 있는 내용들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누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라는 건 뭐예요? 주체를 말을 해요. 주체, 외국환 거래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기본적인 거래 주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출자, 수입자 등 일반적인 어떤 경상거래 당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거래 당사자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당사자들이 결국에는 규제를 가하는 주체들이 있겠죠.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는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된 주체는 누가 있느냐면요. 가장 뉴스에 이제 뭐 많이 나오는 키워드 등을 한번 돌이켜보면,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기사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거 뭐가 나와요?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에 대한 그 금리와 관련되어서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은행 하면은 그쵸, 외국간 거래 은행이라고 이제 여기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인 거죠. 외국한 은행, 한국은행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의 상위 기관이라 하면은 뭐가 있어요?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제 제가 줄여서 기재부 장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외국간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기재부 장관이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은행, 그리고 또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간거래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할당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금융회사 등의 외국간 취급 업무 기관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외국간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되어서 결국에는 이 거래 당사자는 이쪽에 해당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가지고 나간다, 혹은 외국에서 돈을 내가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고 등의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관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도 기타 기관들이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주체들인 거죠. 관세청장, 또 뭐가 관련이 되어 있냐, 국세청장, 이런 키워드 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체들을 생각을 해보면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라는 건 이제 신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보고도 해야 되고요, 신고도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등록도 하게 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등도 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 왜 중요하느냐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뭐 이제 기본적인 이게 무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는 단순히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면은 우리 수입이라고 하고 내가 해외 물건을 팔면 수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돈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물건을 해외에서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내가 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상 어쨌든 자본이 오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나라 외국한 외환거래가 미치는 영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에 있는 내용들을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지급 등의 방법이라고 하여,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당사자와 B라는 당사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그냥 주고받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계처리라고 하는 것들을 했다. 상계처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내가 받을 돈과 줄 돈을 서로 이제 상계처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 이미 끝났어. 상계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외국환거래법에서 신고 대상이라고 하네. 어떡하지? 하고 뒤늦게 했어. 그치만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거죠. 그 시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를 할지 혹은 사후에 신고를 할지에 대해서도 신고에 대한 어떤 시점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에는 내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나는 언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우리의 거래 당사자가 이러한 주체들에게 신고한다, 보고한다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도 결국에는 상하 관계가 있거든요. 외국환거래법에서 뭐 금액이 적건 혹은 거래가 단순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한다거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러한 주체들도 결국에는 상위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 180페이지 밑에 보면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상에 나와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여 이제 친절하게 어떠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가, 인가, 뭐 등록, 신고, 수리, 보고 등과 같은 내용들은요, 뭐 법과 규정에서 사실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 이것들이 시험 문제 우리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보고사항이야. 그런데 뭐 등록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던가, 신고사항인데 뭐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등록이에요. 이거는 보고예요. 얘는 신고 수리 대상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반드시 구분하여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행위라고 하는 내용들을 잠시 보게 되면은요. 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자, 허가, 인가 신고, 그 다음에 신고 수리, 확인, 등록, 보고 등의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른 행정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동그라미 6번까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키워드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만으로 보더라도 왜 어때요? 보고 확인. 굉장히 심플할 것 같지 않느냐? 알려주면 돼요. 보고하면 되고요. 확인해주면 돼요.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6번에서 1번으로 올라갈수록 어떠냐면 보고보다는 확인, 확인보다는 신고 수리가 신고 수리, 그 다음에 등록, 인가, 허가. 결국에는 허가라는 절차가 가장 네거티브한 규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옛날 외국간거래법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자유화의 흐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허가 대상인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본거래 뭐 원칙적으로 다 허가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허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허가를 하는 주체는 일단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끝부분에 보면은요. 자, 거래 종류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한국은행 총재가 동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허가할 수 있는 주체는 아무래도 조금 상위 기관이죠. 한국은행,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허가는 뭐 자본거래에 있어서 여객예정과 관련된 부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우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허가제 폐지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은 아마 이 전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중에서요. 신고 수리, 신고 부분을 가장 많이 볼 거예요.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한다. 지정거래 외국은행장에게 신고한다. 신고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신고 수리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일부 정형, 일반화된 거래 중에서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사전에 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서면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대상 거래의 성질과 중요도에 따라서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외국한 은행장이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신고만을 한다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 수리는 뭐냐면요. 내가 신고를 해. 그러면 그 신고된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것들을 수리해 줬을 때에만 내가 원하는 바를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고보다는 신고 수리가 좀 더 아무래도 좀 네거티브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 섹션 2 외국한 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외국간 거래법에서 대상이라고 하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상. 어떤 경우에 여기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외국한 거래법 하에서는. 그래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적인 대상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한 대상, 인적인 대상, 행위의 대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인적 대상, 물적 대상. 이렇게 세 가지의 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요 표시를 꼭 해주세요. 중요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복잡한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일단 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뒤에 가서 나오는 복잡한 문제에도 이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도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뒤에 가서 뭐 자본거래라든지 어떤 그러한 신고 등에 대한 어떤 대상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 잘 정리해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 쉽게 잘 따라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 인적인 대상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인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외환거래라는 당사자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역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한국에 있는 당사자와 미국에 있는 당사자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물건을 사고 받는다는 거는 단순히 경상거래이지만 그 경상거래에 수반되는 어떤 돈이 오고 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당사자,
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 법이니까, 대한민국의 강행법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꼭 국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요, 우리나라 외환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중요한 개념이요, 이제 거주자라고 하는 개념과 비거주자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이제 외국환거래법을 이제 처음 보는 상태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하면은 나는 뭐일 것 같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주자인 것 같죠? 그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럼 모두 거주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대한 구분 기준을 우리가 거주성이라고, 거주성을 놓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181페이지의 인적 대상 밑에 보면은요,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등 외국환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요건을 우리는 거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거주성인 거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외국환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거주자라고 해서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라고 해서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주성에 따라서 일단 둘을 구분을 해요,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달리 규정을 적용한다, 달리 관리하겠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인 것은 뭐냐?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개인. 네, 우리 말하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내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등이 기본적인 거주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거주자를 보게 되면 거주자 이외의 개인, 법인 등은 모두 비거주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한번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거주성을 가지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일단 구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주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국민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는 국민은 뭐예요? 거주자예요. 그쵸? 거주자이겠죠? 그런데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혹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법인이 사업활동을 영위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있었을 경우에 6개월간 있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잠깐 여행하고 나가는 게 아니야. 6개월 동안 있었어. 했어. 그러면 6개월 동안 있었으면 우리 외국환 거래법상 뭐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환 거래법의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규제 내용을 살필 때에는요, 어떻게 봐야 돼요? 국민인 거주자냐 혹은 외국인인 거주자에 따라서 또 규제 내용이 달라요. 관리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거주자로만 본다기보다는 국민인 거주자와 외국인인 거주자를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국민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요. 비거주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기 이태원이나 한남동 쪽 가면은 외국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엄청 많은 거 아세요? 거기 가면 이제 국가별로 쭉 있어요. 대사관, 영사관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이제 파견되어가지고 대사관, 영사관으로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외국에서 일을 하고 외국에서 밥을 먹고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위해서 외국에 잠깐 나가 있는 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지만서도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꼭 대사관, 영사관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서 어떤 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주권자인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장기 체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인 비거주자로 본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보통 영주권자 하면 이제 2년 이상 이제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아까 말했던 대사관,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그쵸? 국민인 거주자로 보지만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국민이지만 비거주자에 해당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장기 체제를 하면서 비거주자가 되었어요. 2년 이상 뭐 이렇게 체제하고 있어가지고 비거주자로 봤어. 그런데 이 비거주자가 한국에 들어왔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3개월이 초과되었어. 그러면 뭐예요?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고, 그런가 하면 외국인인 비거주자, 거주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외국인은 정말 말 그대로 외국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잠깐 여행하고 왔다가 가는 분들, 자국으로 돌아가는 분들, 아니면은 외국에서 뭐 시민권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시민권을 획득해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정말 외국인인 비거주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그럼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으로서 6개월간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거주자가 된 사람도 결국에는 아까 이 사람이 비거주자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서 3개월간 체제하면 다시 거주자가 되는 것처럼, 이 외국인인 거주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6개월간 있었지만 자국으로 돌아가가지고 3개월간 체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사람도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표를 일단은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 두시고, 우리가 그 교재 18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샅샅이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외국간 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거주자이며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인지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주자 먼저 볼게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개인, 두 번째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단체. 1번, 2번은 너무 간단하죠. 어쨌든 주된 사무소, 주된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거나 법인은 다 뭐이다? 거주자라고 이미 앞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특이사항이 있는 객관식 문제에 쉽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 별표 표시해야 되는 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이죠. 아까 제가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제외공간이라는 게 이제 대사관, 영사관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제외공간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서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국민도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도 거주자에 해당하는구나.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볼게요. 비거주자 중에서 4 내지 6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동그라미 4 내지 6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일시 귀국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제하고 있는 자. 그러면 말은 뭐냐면 내가 해외 영주권을 땄어. 그런데 이 비거주자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3개월이 넘어가? 그러면은 어때요? 그 국민은 뭐예요? 거주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객관식에 나온다면 키워드 바꿀 중요한 키워드 뭐냐? 일단 비거주자 중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국민인 경우를 말해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국민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개월 넘어가면 거주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주자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거주자로 보겠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영업활동을 영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겠다는 것이고, 동그라미
7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제하고 있는 외국인.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6번과 7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는데요? 외국인. 외국인이지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시를 해두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은 완전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보면은 비거주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 이제 비거주자냐. 보면은, 자, 외국에 주된 거소를 두고 있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자연인 등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거 이제 법인을 말하는 거죠. 개인 또는, 외국인 또는 법인은 비거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들도 뭐다? 비거주자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외국에 있는 영업소나 기타의 사무소도 비거주자이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면 거주자라고 했죠. 그 말은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사관, 영사관도 아니야. 그런데 외국에서 내가 뭔가 사업을 펼쳐가지고 종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비거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국민.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외국에 있는 제외공간, 대사관, 영사관은 거주자지만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국민 등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비거주자로 보겠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간과 국제기구 자체는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이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너네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국내에 있는 외국의 공간, 국제기구의 근무의 목적으로 파견되어서 국내에 체제하고 있는 외교관, 영사, 수행원, 사용인 등 모두가 비거주자이다. 그리고 외국 정부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한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군 간의 협정에 의해서 미합 중국군 군대 등과 그 구성원, 군속, 초청 계약자, 그 동거 가족과 비세출 자금기관, 군사 우편물, 군용 운행 시설. 말 그대로 미군 부대 생각하면 되겠죠. 미군 부대에 관련된 군인이나 그의 가족들을 모두 우리는 비거주자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3개월 이상 체제 중인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이 출국해서 3개월이 경과되면 이제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로 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것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요, 이게 오히려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국민인 경우, 외국인 경우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하면 충분히 암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첫 시간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대상, 이제 인적 대상 하나 끝냈죠? 그런가 하면 이제 행위와 물적인 대상으로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